안녕하세요. 지적상권법을 담당한 정상조입니다. 제가 지난 18년간 지적상권법을 교실에서 강의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조금 생소합니다만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지적상권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처음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고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좀 생소하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만났지만 곧 조만간 지적상권법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세상에 흠뻑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적상권법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워온 법학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특허법, 그리고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상권법은 아주 방대한 그런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허의 과학 기술이 보호가 되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문화와 예술이 보호가 되고 기업들의 재산과 명성이 상표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지적상권법은 21세기의 삼라만상을 모두 다 포함하는 방대한 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과 3강을 강의하고 이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박준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나중에 12강부터 15강까지 상표법을 다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상권법을 보면 사실은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다들 알려져 있지만 한 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아주 생소한 법률이었습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대형 서점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원서들이 모두 복제판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200년 전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는 저희가 모방이 미덕이었고 기술을 빨리 모방해서 아주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노동 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우리 자체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기술 개발은 지적상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상권법을 보호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1986년 12월 31일에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두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모두 개정함으로써 지적상권법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상권법의 보호는 비교적 최근의 20, 30년간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러한 지적상권이 얼만큼 기업들에게 중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0년 전만 해도 지적상권 및 무형재산이 20%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적산 및 무형재산의 비중은 80%를 넘는 중요한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시차의 차이는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국내외 공통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IP 기반의 기업의 특징을 보면 IP를 많이 활용할수록 그 자산의
시가총액과 자산의 증가율이 아주 빠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은 지난 12년 동안 삼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가총액을 이루게 되고 페이스북은 불과 5년 사이에 35조 원의 시가총액을 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IP 기반의 기업의 특징은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상권은 빛과 동시에 그림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티스의 글리백은 특허 기술로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은 특허로 인해서 그 약의 값은 무려 2만 3천 원에 달하고 이러한 약을 하루에 4번 한 달 동안 복용하면 300만 원의 치료비를 내야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권의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권은 과연 나쁜 것인가? 아니면 좋은 것인가? 또는 특허권은 강화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마치 배트맨의 투페이스나 또는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그 어느 하나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 로크의 자연권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는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잡은 물고기, 그리고 사냥을 한 사슴, 그리고 바다에서 끌어올린 원유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존 로크의 자연권론의 결과에 따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발명이나 창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존 로크의 자연권론에 의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존 로크의 자연권론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을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그 서부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정의에 합치되는지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도 존 로크의 자연권론에 의하면 글리백의 치료제나 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손담비의 동영상이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는지, 특허권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사냥을 하는데 여우를 발견하고 쭉 추격을 해서 바로 사냥하기 바로 직전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먼저 총을 쏴서 그 여우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여우는 사냥을 처음부터 해온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먼저 총을 쏴서 선점한 사람의 것인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죠.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그 여우를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판결이 나왔고 그것이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 케이스로 원형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미국 법원은 그 여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여우를 먼저 선점한 사람이 가진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존 로크의 소유권에 관한 견해에 따라서 먼저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재산에 관한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다,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논리는 글리백의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권의 보호 여부, 정도 그리고 손담비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여부와 정도에 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존 제레미 벤탐의 도구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레미 벤탐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사회의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설명이 지적상권의 기능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지적상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 필요한 정도만큼, 창작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만, 아주 적당한 정도만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상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작과 혁신의 촉진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적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상권에는 아주 다양한 권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권리를 두 가지 분류 방법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상권에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지적상권으로부터 표현을 보호하는 지적상권까지 다양하고, 동시에 지적상권이 토지 소유권처럼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부터